이번 주 이슈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그렇죠. 추석 연휴 기간. 네,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인데요. 교수님, 보통 경찰대 나와서 고시 3관왕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시 3관왕이 뭐 뭐겠어요? 그 전에 사실 처음에는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무고시를 생각했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입법고시, 사법고시, 맞아요. 그다음에 행정고시 이렇게를 맞아요. 3관왕. 네, 고시 3관왕.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언론에서 갖다 붙인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고시 3관왕 그러면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근데 이제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뭐 사법고시도 로스쿨로 바뀌게 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못지않게 그 어려운 게 입법고시가 있어요. 입법고시는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되면 그것도 5급 사무관부터 시작될 거예요. 네.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그 공무원으로 이제 그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이제 지금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잖아요. 변호사가 네.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무작정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를 지내다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거친 다음에 바로 변호사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 전에 변호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거 말고. 또 있었어요? 그게 뭐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군 법무관 제도예요. 네. 네, 그게 군 법무관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군에 입대해가지고 장교로 이제 군대에서 이를테면 군 검찰, 군 판사를 역임해요. 그게 아마 옵션이 제가 알기에 그 전에는 10년이었다가 5년으로 줄었다가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군 법무관으로 활동하다가 옷 벗고 나오면 그 딱 채우고 나오면 뭐 5년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 전에는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오면 민간 그 변호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죠. 네. 뭐 지금 그렇게 활동하시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지금 그 국회에 가 있는 최강욱 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박지훈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책 씨인가? 전원책 그 방송하시는 전원책 씨도 아마 군 법무관 출신일 거예요. 그 이외에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시가 워낙 어렵다라는 걸 알아서 막 경찰대 출신의 고시 3관왕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자 화장실 몰카를 찍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네. 이분은 오 씨더라고요. 37살의 오 씨였는데요. 경기도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좀 가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액 학비 안 내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심지어는 교육비라고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가지고 용돈까지 풍부한 경찰대학에 온 거죠. 이건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대학 이건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사라지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경찰대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고3 때 2000년이었나 봐요. 예, 아버지가 예. 산업재해로 또 세상을 떠났고요. 와, 진짜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재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경찰대 법학과를 그냥 우리는 진짜 막 애써서 들어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무난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경찰대는 두 국의 과밖에 없어요. 법학과하고 행정학과. 그래서 경찰대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가 120명을 뽑아요. 120명을 뽑아야지 대학의 요건을 갖춰요. 그러니까 120명 이하의 대학은 없어요. 최하가 120명이에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120명을 뽑아서 60명은 법학과, 60명은 행정학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그 경찰대학을 운영했던 건데 이제 뭐 그건 알고 계시죠. 조만간 경찰대학은 100명 정도는 이제 일선에서 경찰 들어왔던 그 직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한 나머지 이제 뭐 100명은 현재까지는 100명은 아니에요. 100명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 반반 뭐 6대4 정도.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던 그 뭐 40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나이 제한은 하는 것 같더라고. 나이가 이제 제한해서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경찰대학으로 입학해서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게 만들고 신입생 지금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뽑는 신입생들은 인원수를 확 줄여요. 그러면 이제 좀 효율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조만간 일반 대학처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용돈 주고 군면제 해주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혜택 이런 거는 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국가의 돈으로 사실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서요. 뭐 아시겠지만 경위로 바로 임용이 돼서 그렇죠. 좀 특이한 거는 해양경비단과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안경비대 가능해요. 그 전에는 뭐 해안 경비단이라고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해안 경찰서 청소관이 아닐 거예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육지 경찰과 해안 경찰이 따로 있는데 해안 또 관할하는 그 경비단이 있어요. 딱.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백일 경비단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 씨는 차근차근 자기의 또 캐리어를 밟아오다가 2008년 6월에 그 촛불 시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길을 자기가 걷게 됐다고 해요. 그게 어떤 계기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를 공부하면서 2년 만에 2010년에 52회 사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뭐 경위로 임관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일하면서 아마 이제 뭐 취직하거나 뭐 이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했겠죠. 네. 2년간 매달려서 52회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해에 이제 또 그 입법고시가 법제직 있어요. 입법고시 네. 법제직 거기 수석 합격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 근데 비슷해요 과목이. 그래도 법률 과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형법, 뭐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뭐 헌법, 뭐 거의 유사해요. 나도 전부 다 그 저 대학원 과정을 전부 법학 그 법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고시 법제직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또 하나 또 시험 보죠. 네, 그래서 54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을 또 차석으로 합격합니다. 차석으로 합격. 야, 그러니까 와, 이게 고시계에 살아있는 전설. 사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딱 하나에서 멈추거든요. 예, 자기 맞아요. 길을 모색을 하는데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식 고시까지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거는 바로 뭐 입법고시였더라고요. 예. 네. 예, 이제 아마 본인 생각에는 국회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촛불시위 운운하면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았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로 가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 행정사무관입니다. 그게. 예. 남들은 5급까지 평생 가려고 하도 힘든데. 5급 행정사무관이에요. 네. 제가 평생 해가지고 경정이 5급이거든요. 네. 일선 경찰서 과장이 5급이에요. 5급. 그 제가 32년 경찰 해가지고 5급 행정직 5급이거든요. 5급으로 제가 제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방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좋은 머리를 참나 이게 그렇게 캐리어도 쌓고 뭐 어떤 고시계 롤모델도 됐던 사람이 바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2013년 5월 30일에 국회에서 퇴근하던 오 씨가요. 여의도에서 아마 술을 좀 마셨나 봐요. 여기에요. 우리 놓고 하는 이 네, 근처에서. 이렇게 포장마차도 있고 뭐 여의도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9시 31분쯤에 술에 취하다 보니까 그 뭐 국회의사당 쪽 멀리 갔나 봐요. 거기 500m 떨어진 한 오피스텔의 1층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네. 왜 그렇게 멀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들어가서 이제 그 첫 번째 칸. 네,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의 몰카를 찍은 거죠. 그 천장하고 칸막이 요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에이구 참 인생이 이 사람의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네. 근데 둘째 칸에는 19살 소녀가 아마 그 일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30초 촬영했네요. 그러니까 대본마저 30초 동안 이러고 대고 이렇게. 네. 이 여성도 뭐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약간 사람이 이게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느껴요,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딱 봤더니 천정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휴대전화로 이렇게 자기를 촬영하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이 사람 못 나가게 딱 잡았어요. 어유 대단해요. 네. 막았었어요. 막 주변에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면서 소리 질렀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 잡힌 이 오 씨 같은 경우는 막 나 범인 아니다고 나 아니다고 막 자기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고 이제 변명한 건데 결국은 소리 지르니까 저 경비원이 먼저 그 오피스텔 경비원이 먼저 이제 그 잡아 끌어내고 그리고 바로 10분 후에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요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여의도지구대 그 경찰관 2명이 와가지고 이제 넘겨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해서 여자 화장실이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휴대전화 압수하면 되죠. 그래. 그래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경찰관의 어깨를 물었대요. 오른쪽 어깨를요. 물어뜯었고 참나 이게 무슨 개야? 그러니까요. 또 옆에서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 팔도 핥히고 종아리도 물었어요. 이게 무는 게 이거 체질인가 뭐 개씨인가? 어? 지 신분 안 들키려고 이제 필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인적상 지 이름 안 됐죠. 네, 허위로 다른 사람 이름을 댔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경찰관들. 그러면. 네, 확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것도 확인하게 됐고 또 오 씨 휴대전화 압수하고요. 인적상 일단 확인하고 뭐 그거 다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일단 귀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인터넷 원격 조정으로 압수 휴대전화 내용을 초기화하며 증거인멸에 나섰대요. 이게 원격 이게 참 머리도 좋아요. 경찰한테 압수가 되니까 휴대폰을 그거를 인터넷 그 원격 조정으로 그 휴대폰 초기화를 하려고 증거인멸에도 이 노력을 했대요. 그렇지만 증거 경찰은 확보를 했죠. 이미.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불구속 입건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판 과정에 있을 때는 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을 박탈하든지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유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이 1심하고 2심에서는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40시간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네. 이것도 당연히 받고요.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항소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2심 갔는데 2심에서도 막 그냥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줬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범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저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소란 피우고.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카메라동 이용 촬영죄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 또 들어갔고. 그 폭력 그 상해 부분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또 그렇지, 정황이 그런 있잖아요. 부분.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작용을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온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만 해도 사실 실형 떨어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공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럼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래 했다면 5년 이하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렇죠. 5년 네. 이하. 내가 다 못 외우겠는데 5년 이하는 맞을 거예요. 네. 판매를 영내를 목적으로 하면 7년 이하고요. 그러니까 5년 이하에다가 그다음에 상해죄만 해도 벌써 그 몇 년 이하예요. 7년 이하인가 상해죄도 그렇고 공무집행방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 경합범이 되면 솔직히 이게 집행유예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배경도 은연중에 작용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여기 그렇다고 보면 누가 뭐 부정청탁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네, 재판부에서는 오 씨가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직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도 했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점이라는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분상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게 되고 자신의 어떤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판결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뭐 1, 2심에서 죄가 확정되면 뭐 바로 직위 해제되고 네. 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이제 나니까 이제 그건 완전히 종료한 거잖아요. 네. 그 경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히 파면 지켜버려요. 네. 파면. 여러분들 파면하고 해임은 전혀 달라요. 네. 해임은 그래도요 반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퇴직금. 네. 근데 파면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면을 당하고 나면 향후 5년 네, 맞아요. 저 국가 이후에는 관련된- 국가 공무원직에 또 도전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거 하는 순간 그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면접 단계에서 공무원 절대 못 들어와요. 네. 한번 공무원 생활하다 파면 당하면.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것까지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네. 자신의 그 촬영은요. 예술 행위였다면서요. 네, 이게 열받더라고요. 네. 정신 나간 친구죠. 이걸 변명이라고 떠드냐고요. 그러니까 법을 알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 자체가 예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법률의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요, 자기가 헌법 소원을 내요. 자기 행위는 자기의 촬영은 예술 행위의 일종이었다. 근데 뭐 현행법이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좀 배웠다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찍어다 붙여가지고 현행법이라는 게 예술의 자유와 행동 자유권을 좀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내 행위는 예술 행위로 봐서 무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 참 웃기는 사람인데.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8대 0으로 될 줄 알았는데 6대 2예요. 그런 두 명은 이거를 예술 행위로 소수 의견이 있겠죠. 뭐 어디에도 좀 치려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어떤 얘기 하고 싶으면 저는 그 본인이 예술행위라며요. 네. 소변 보는 여성 그 몰래 찍는 게 예술행위라면서요. 그럼 지 오줌 싸는 것도 옆에서 찍어가지고 그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술행위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똥 누고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들고 찍으면 그게 예술행위네요.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말 같지도 너무 않은 무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지. 네. 또 했죠 나옵니다. 또. 네. 환장하겠더라고 이거 보고. 네,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2015년 10월에요.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 1층 화장실에 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옆칸에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또 27살의 여성 모습을 또 촬영하다가 이번엔 철창 신세 졌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살아야죠. 그 전에 외상값까지 다. 집행유예 외상값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또 요번에 그 봉천동에서 또 찍은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병적이죠. 제가 판단할 때 이거 병인데 거의.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네,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 정신의학적으로 뭐 몰카를 사실 관음증의 하나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몰카가 우리가 규제를 하잖아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성적 쾌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불구하고 자기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성적 쾌감이 크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다른 몰카범들은 좀 그렇다지만 우리가 고학력자 몰카범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많죠. 2017년 같은 경우는 판사가 지하철에서요. 맞아요. 몰카 찍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수능 만점이었대요. 그런다가 집안이 정치가 집안인데다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아시죠? 네. 네, 근데 평판도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2013년 이렇게 경찰대 출신 고시 상관왕도 있었고요. 2015년 8월에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산부인과 환자하고 맞아요. 의사 간호사 촬영하던 게 있었고 2016년 8월에는 외교부 서기관이 버스에서 치마 속 네, 촬영하던 맞아요. 적이 그 있었고요. 내용도 알아요.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이 2호선에서 있었어요. 내가 그 이름 다 적어놨는데 그놈들. 그렇죠. 그렇게 고학력자들이 그렇다면 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카를 찍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회 윤리의식을 요구받기 때문에 또한 더 자기들을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누르고 사는.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적으로 성도착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통해서 자신의 억압돼 있던 성욕 같은 것들을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적은 걸로 한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남한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피해를 더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강간하고 비교해서. 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는 표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고위직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무라든지 의무 같은 것이 많고 윗사람의 또 그 눈치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몰카를 찍은 거를 여성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다. 언제든 이 여성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권위의식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는 바로 그 길 건너 KBS 화장실에다가 네. 개그맨이 몰카 우리는 몰카라는 소리 쓰면 안 되는데 맞아요. 촬영. 불법 촬영 네. 불법 촬영 몰래 하다가 걸렸는데 기간을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또 걸렸죠. 네. 기간은 훨씬 전인데 걸렸을 당시 고즈음으로만 한정했다가 피해자가 자기 거 살펴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 아니야. 이 사람이 얘기한 그 기간 내에 입고 있던 옷이 아닌 거예요. 훨씬 이전에 입었던 옷인 거예요, 그게. 그 동영상물이.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 다시 얘기해가지고 기간 늘었죠. 네. 그 개그맨 같은 경우. 이런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가해자는 죄의식이 낮은 반면에 피해자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평생 자기네들은 뭐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 누군가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앉아 있다가 남성들도 사실 그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들고 있기가 좀 이렇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날 의심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불신 사회를 좀 조장하는데 한몫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마디로 그냥 더럽죠. 그쵸 교수님. 그냥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네. 우리하고 현실이 다르지만 속이 시원한 이 판결 사례 이거를 하나 소개를 해줘서 우리 구독자님들 속이라도 좀 풀리시게 하라고.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는 뭐 왕정국가 전제 군주제 국가죠. 네. 그리고 명백히 이슬람 율법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나라. 여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꼬라지가 나는지 이게 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제 시간은 꽤 됐습니다. 2011년 12월 10일 날이에요. 사우디 법원이 선고한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메카 법원이에요. 메카 아마 이슬람 율법에 따른 그 종교법정 같습니다. 7년간 자신의 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은 전 세계 어디나 있나 봐요. 네. 네. 7년 동안 자신의 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재찍을 몇 대 때리냐면요. 2080대. 또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2080대 그다음에 징역은 13년이에요. 근데 교수님 2080대를 어떻게 맞아요? 살이 죽는 거 아니에요? 재찍을 수감 기간 동안에 수시로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맞는 거예요. 2080대 한꺼번에 때리면 뒤지죠. 네. 그러니까 2080대를 13년 수영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가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찍은 궁둥이 때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우디는 엎어놓고 엉덩이 위쪽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되게 아프겠다. 예. 그 살이 묻어 나온다고 그래요, 거의. 이거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재판관이 성직자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 성직자가요. 재량에 따라서 재치경을 이게 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2080대를 이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또 국제 인권 기구 있잖아요. 엠네스티 같은데. 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사형 폐지 국가로 인정해 준 것도 국제 인권 기구 엠네스티거든요. 엠네스티에서는 사우디 재치행에 대해서 2주 단위로 50대씩 맞는다거든요. 2주 단위로. 2주 단위로 50대씩 맞고. 근데 오히려 회복할 만하면 맞고 회복할 만하면. 그렇죠. 맞은 직후에 3, 4일간은 잠도 못 잔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주 단위로 50대씩 때려야지 2080대 다 소화하는 모양이죠. 와,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조금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니까 이런 쓰레기들 말이에요. 맞아요. 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카팅이죠. 카팅. 근데 이제 그건 내가 차마 내 입으로 할 수 없고 카팅입니다. 그냥 나 어제 머리 카팅했어요. 사우디 같은 데는 그 동성애, 사우디에서 동성애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간통도 엄청 큽니다. 옛날에 간통 돌로 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간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참수형 아니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투석형. 투석형이 뭐예요? 세워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투석형까지 집행을 사우디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적인 어떤 인권 추세에 비춰볼 때는 안 맞지만 이슬람 율법을 아직도 존치시키면서 실제로 드물게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80대를요 50대로 나누니까 네. 416이에요. 그러니까 416번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래요. 더 맞을 수 있으면 더 맞고 2주에 50대 정도는 맞춰놨는데 몇 대를 때릴지는 모르고 상태에 따라서 한 세게 한 10대 때리고 애새끼 뻗으면 잠시 쉬게 했다가 또 다시 때리거나 아니면 정산 안 하고 집어넣었다가 내일 다시 불러서 또 때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불리는 순간 지는 이제 그 수감 생활하다가 나와 맞으러 그 순간에 자지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 언제 부를까? 그게 성폭행을 당했던 친딸이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렇게 아빠한테 공격을 당할까, 성폭행을 당할까 얼마나 두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 공포를 그대로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뭐 그게 뭐 인권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네. 사우디 또 2009년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2009년도에 방송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자랑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맞을 짓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송에서 자신의 성생활 자랑을 하던 남성한테 채찍 1000대가 선고됐어요. 1000대. 도대체 어떻게 성생활을 자랑했길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집행하잖아요. 한 번에 때리면 뒤지니까 그 채찍을 맞을 때보다도요. 오히려 그 기다릴 때가 극도의 어떤 공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 물프레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는 엉덩이 때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곤장처럼. 우리나라 곤장도 뭐 앉은 자리에서 한 100대 정도 맞으면 대체로 죽는다고 그래요. 와서 앓다가 장독으로. 네. 근데 요번에 이거 유행할 것 같아. 재찍 교수님 재찍. 뭐 채찍? 근데 재찍이잖아 원래. 채찍. 채찍질. 채찍. 아마 사람들이 재찍질 아마 교수님의 또 다른 브리핑과 함께 또 다른 언어로 억지로 저 유행시키려고 그러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이런 형벌 문제 제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사우디는 우리가 1400년 동안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종교법정에서 전통으로 해오던 거 니네들이 왜 챙겼냐? 너 하고 그냥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가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마주 뒤지는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친딸 강간하고 몰카하는 새끼도 한 500대 정도 때려줬으면 좋겠어. 진짜 몰카는요. 뭐 다들 몰카범들이 몰카라면 그렇지 불법 촬영을 했던 가해자들이 재판에 받을 때 선처를 받는 다 요건이 뭐냐면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됐고. 맞아. 딱 틀에 백해 있죠 판사들. 네. 판결문. 근데 그 초범. 사람들 하드에는 컴퓨터 하드에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과연 어떻게 초범이라고? 거기 초범이에요? 걸린 게 초범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2번 촬영했어. 정말 통틀어서. 근데 한 번 때 재수 없어서 걸렸고 또 한 번 또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은 재범이니까. 재범이지. 그러니까. 100번 찍어갖고 한 번 요번에 걸린 놈은 초범이고 2번 거퍼 걸린 놈은 재범이고. 여기 얘기할 거 아니지만 몰래 카메라 저명 인사 또 있죠. 에스모 방송국에 앵커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나 그 사람하고 강의도 가서 방송도 했었어요. 김모 씨 그 사람도 찍어댔는데 그 방송할 때 더 있을 거라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거기서 더 나왔잖아요. 네. 이건 초범이야. 내가 볼 때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에 오히려 초범은 그런 것 같아요. 불법 촬영죄는요. 이거는 걸렸을 때 정말 처음 걸린 놈은 그러면 운 좋은 놈이에요. 한번 그때 딱 찍다가 걸려서 그건 초범이에요. 네. 그렇지만 내 생각엔 초범은 거의 99% 없을 겁니다. 적발될 정도면 없을 거예요. 그건 아주 속 시원한 그 사우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성범죄를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최근에 또 사건 하나가 이것도 최근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거동이 좀 불편하고 수명을 먹은 피해자를 가늠했는데 첫 번째 1심에서는 이 사람한테 무죄를 무죄. 네. 예.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모 씨라고 32살 먹은 사람인데요. 네. 2018년 3월 20일 날 그러니까 뭐 2년 전이네요. 3월 20일 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A씨라는 분은 보니까 다리가 아마 장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는 주고받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주소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집을 찾아간 거 이놈이. 네. 그리고 이 A씨, 이 편의상 A씨라고 그럴게요. 이 여성 A씨가 아마 이제 평소에 그 수면제 성분 같은 게 든 약을 먹고 이제 잠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치료 중인 것 같습니다. 다리 못 쓰고. 네. 근데 그런 걸 알면서 이제 이놈이 잠이 들으니까 바로 이제 그 여성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했어요. 네. 그런데 A 씨가 이제 그 재판에서는 이 박 씨, 가해자 박 씨가 A 씨가 아무 말 안 해서 난 성관계를 승낙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묵시적으로. 네, 그리고 강간을 한 주장 중에 하나는 그 A 씨의 손목을 잡고 양손을 잡고 잡고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아니라 난 손잡은 기억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사실 피해자 A 씨가 나와서 손을 잡았다 안 잡았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겁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피해자 A 씨가 무슨 뭐 증언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 다음 날 A 씨가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최초에 신고했을 때 현장에 뛰어나갔던 경찰관한테 그 숨진 A 씨가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 증거에 불과해요. 들어서.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문 증거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게 그 hearsay evidence라고 해서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에 들은 말.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들은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인데요. 어떤 데는 전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전문 증거는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인정하네요. 법정에서. 네. 형사소송법 314조에 보면 이제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사람이 신빙성이 있는 상태, 특신 상황,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한 그 서류, 진술조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특신 상태, 특신 상태를 아마 홍준표 씨가 뭔 사건 갖고 관련해 갖고 특신 상태라는 말을 최초로 아마 해가지고 언론에 한참 그 회자가 됐는데 그 이제 특신이라는 게 줄여서 얘기한 거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이제 피해자 진술 그러니까 그 사망한 A 씨 진술이 아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A 씨 진술이. 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 뭐 이런 한테 얘기한 거 이 정도 가지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1심은. 네. 왜냐하면 수면제를 먹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신빙할 수 있느냐 1심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그러니까 자기가 수면제 먹어서 잠자고 있었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강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이후에 이런 잠들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잠시 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양팔을 손으로 누르면서 강간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어감상. 그렇잖아. 네. 수면제 먹고 잠들었으면 양팔을 누르는지 잡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처음에는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잠들었는데 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간이에요. 그런 경우는. 근데 또 조금 있다 진술할 때는 양팔을 이렇게 누르면서 나를 강간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1심은 그렇다면 이 전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그 때문에 전문 증거는 뭐였죠? 경찰 보고서죠, 그렇죠? 네, 경찰 보고서 그다음 피해자 진술 조서겠죠. 근데 그거 인정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인정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딱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예, 이제 이 1심은 그래서 이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 재판부 2심 재판부는 2심? 네, 완전 다르게 봤어요. A 씨가 최초로 피해 진술한 시점을 봤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성폭행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6분 후에 112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허위로 이 사람을 무고로 이 사람을 성폭행할 수 있을 만큼의 조작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 사람을 물고 늘어질 거를 생각하고 머리 굴릴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6분에 불구하니까 바로 그냥 당하고 6분 뒤에 경찰이 신고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한 거 알자마자 가차없이 신고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내가 씹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속된 말로. 네. 그걸 인정한 거죠. 2심에서는. 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뭐 이거 관련해서 뭐 금전적 이익을 받기 위한 요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성폭행으로 무고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어 보이죠. 저 사람을 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네, 6분 후에 바로 신고했고 그 다음에 하루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이 신고를 해서 벌 이익이 뭐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신고, 허위 신고가 아닐 것이다라고 판정을 한 거죠. 112 신고할 당시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112 신고할 당시, 그다음에 현장에서 경찰한테 진술할 당시, 네. 그다음에 의사 진료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우울증을 앓는 분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신빙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신고할 때라든지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한테 말할 때라든지 또 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라든지 이런 때도 담담하고 그 심리적으로 헝클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면제 상태였다면 말을 어눌하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전 직후에 먹은 약이 우울증 치료제이거나 수면제이긴 하지만 뭐 선망 환각,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분노 장애 조절을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소시키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차분하게 해주는 약물이라는 네, 거죠. 우리가 뭐 교감 신경을 건드리는 약물이 있고 부교감 신경을 건드리는 약물이 있다면 이거는 부교감 신경 좀 차분하게 이완해주는 약물이지 이것들을 뭐가 긴장을 시키는 그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래요, 유죄로. 네. 그러면서 인정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관들이 나중에 조서를 피해자 조서를 받을 때 이 피해자의 상태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쓰지만 그 조서 부분에도 아니면 수사 기록에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곡 쓰는 것처럼 지문 그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 어떤 질문을 딱 던지고. 어떤 질문을 이러이러한 아픈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고 딱 던지고 그때 피의자의 표정을 지문 형태로 가로 열고 써주는 거예요. 이때 피의자는 저 천정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뭐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 써주는 것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행동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거 나는 그거 많이 활용했어요. 많이 활용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그 사람의 행동 그거 괄호 열고 지문처럼 적어주고 그다음 그 사람 답변 써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니까 그런 신고받고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아직 차분한 상태였고 뭐 라든지 이런 걸 다 써줬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거 징역 떨어졌죠. 그래서 네. 실형이 네, 그 징역이 아마 1년 6개월. 1년 6개월 실형. 네. 그다음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 네. 40시간 1년 6월 글쎄 센 건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난 이 상대가 강간을 당해서 그거에 기인해서 자살을 했다면 1년 6개월이 글쎄 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마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삶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48시간 이내에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러면 보이는데, 인과관계도 있네 어떻게 보면. 네, 인과관계는 있지만 이 사람을 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딱 거론하진 않았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이라는 뭐 이 사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구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오는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면까지 같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월에 실형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대법원 상고했죠 이 사람? 네. 2심에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대법원도 똑같이 원심 확정 판결.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6월 살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아까 얘기한 채찍질 좀 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글쎄요. 이 판결은 의미 있어요. 네, 저도 우리가 사실 전에 들은 증거, 우리가 뭐 전문 증거의 어떤 신빙성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사실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할 때, 수사할 때 분명히 전에 들었던 건데 이 사람이 법정에 안 나온 경우는 사실 그 전문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사망한 사람한테 사실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뭐 사망한 사람의 사건 신빙성 자체를 뭐 무너뜨려 보면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문제는 문제예요. 이게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 현장 가고 그 진술을 듣고 이제 그 기재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은 범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갖고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사망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경찰의 수사보고라든지 진술조서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가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뒤엎은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저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법적 그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의문인 게 어떤 데서는 전문 증거도 그 인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법정에서. 근데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로서의 능력은 전문 증거는 안 돼요. 그런데 전문 증거를 보강하는 다른 게 합쳐질 때, 전문 증거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합쳐질 때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전문 증거라고 해서 무작정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제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는 증거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진실이 가서 재판 가서 정말 마지막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애매해요. 이런 사건 터지면. 네. 자, 유일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 한정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 오로지 양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의 진술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범인은 부인하죠. 이 사람은 당했다고 그러죠. 안희정 지사나 뭐 다 이게 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재판에 회부된단 말이에요. 재판에 가가지고 법관이 보는 앞에서 당했다는 사람이 증언하고, 이 사람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이제 화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피해 신고만 해놓고 그 즉시 자살해 버렸어. 그러면 이거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저 경찰이 올린 수사보고서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살아있을 때 그거밖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 이제 전문 증거 아니에요. 네. 이건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인정 안 한다는 얘기면 따라서 이 사람은 무죄예요. 이번 재판이 1심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뒤집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전문 증거지만
다른 것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됐기 보강이 때문에 된 거예요. 아마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을 거고 그런 거 등등. 뭐 또 이 사람이 유서에 남긴 것도 거기다가 아까 뭐 의료기관에서 그 의사가 그 사람 저 병원 데려왔을 때 심리 상태 어떠했냐. 흥분한 상태 아니었다. 또 그 약물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차분해지지 뭐 들뜨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보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 증거에 막 보강이 돼가지고 합쳐진 거죠.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봤어요.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더 안타까웠던 건 어떤 일이 당해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나한테 어느 순간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저거 얘기했는데 하여튼 재책질 필요해요. 네. 가해자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그럼요. 네,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치유 효과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정에서 좀 고려해서 형량, 뭐 처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